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나스닥에서 6월 말까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의미가 깊은 게 암호화폐 회사들의 파산, 부정, 부도덕, 비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나스닥. 아주 조금 음모론이 조금 보이죠. 어쨌든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까지 이제 먹으려는 그들의 전략, 충분히 눈에 띄는 교묘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잔챙이들 물리치고 쓸데없는 것들 깔아뭉개고 이제 금융 인프라의 고래들이 암호화폐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디지털 에셋의 부국장은 암호화폐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및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스닥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에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한 신탁 회사 설립을 신청했다. 어쨌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두 사람은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또 꼰대 이야기를 하는데 4년 전, 3년 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져야 된다. 거래소 폐쇄시켜야 된다. 사기다. 비트코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렇게 짓거렸던 애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뜰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꼰대같이 들렸다면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22년 9월부터 나스닥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인풋하려는 계획들은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더 넓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흥미로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11월 FTX의 붕괴 그리고 몇몇 암호화폐 회사의 파산, 마땅한 거래 플랫폼이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은 기회를 잡았다. 나스닥은 BNY 멜론 그리고 피델리티와 함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 토큰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나스닥의 암호화폐 진출은 신흥자산 등급에 대한 전통적인 금융 플레이어의 관심 증가를 강조한다. 이런 움직임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가 금융거래에서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것으로 확신한다. 재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1000번 만번 들었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나스닥에서 드디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얼마 전에 리플 회사에서 모니카롱 프레지덴트라는 직책을 줬던 인물이죠. 꽤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제 SEC와 XRP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희망적이다. 이제 판결이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SEC와의 소송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팩트 그리고 법은 리플 편이기 때문에 SEC가 소송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띠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SEC와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모든 것은 판사의 뜻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참 이 소송 이야기를 거의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짜증이 날까요? 소송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약간 예민해집니다. 징글징글하네.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든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질질 끄는 모습들, 뭐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을 즐기셔라. 그 말은 곧 리플 사지 말란 이야기죠. XRP 사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플 사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리플 앞자리가 4자나 5자 정도는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90원이면 뭐하고 590원이면 뭐합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런 숫자들이 되게 예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죠. 왜 그때 비트TV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가 되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돼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머니카롱도 마찬가지로 리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걱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전통금융회사들의 파산들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미국이 무언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이미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카롱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은행의 폐쇄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뿌려진 전통금융회사들의 위기 속에서도 암호화폐의 랠리는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를 생존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XRP, 그리고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리플의 프레지던트 모니카롱,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그만큼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뭐 6만 정도 되는 유튜버지만 어쩌면 제 인사이트를 듣고 또 저의 생각대로 시장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머니카롱, 리플 프레지던트, 리플과 SEC 소송은 매우 희망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XRP를 떳떳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죠. 이 누나 꽤 예언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거의 다가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돈나무 누나는 미국 은행의 파산 위기 속에서 기관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인터뷰를 가끔씩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상당히 냉정하다, 냉철하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녀의 말에 신뢰를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또 비슷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 캐시 우드 그리고 라울 팔의 데이터는 제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기관들이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되는 곳들 중에 하나가 결국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하진 않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매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들어갔던 돈들을 빼서 결국 또 다른 암호화폐를 기웃기웃 하겠죠. 이럴 때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게 메이커라 그러죠. 메이커. 나는 암호화폐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많이 불리어진 곳에 투자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겠죠. 그래서 항상 시총 베스트 10 매우 중요한 리스트입니다. 아직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이키라는 거죠. 나이카나 나이코를 쳐다보지 않고 그래 신발은 나이키지, 이런 투자 방법을 결국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차트는 다르게 가야 된다, 디커플링이 되어야 된다. 같이 따라다닌다면 그거는 비트코인이 갈 길이 아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곧 오게 될 거라는 제가 몇 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습니다.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유동성이 고갈되어서 자산이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2030년 말까지 1비트코인이 68만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측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과연 2030년까지 68만 달러를 갈까요? 리플 10,000원이 빠를까요? 비트코인 1억이 빠를까요? 저는 매번 흔들리지 않은 포켓 스프링같이 리플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관들은 투자처를 찾고 있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코인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지 받아들이게 될지 매우 흥미롭고 저를 항상 설레게 하는 그런 미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그녀의 예측들은 거의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나스닥에서 6월 말까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그런데 의미가 깊은 게 암호화폐 회사들의 파산, 부정, 부도덕, 비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나스닥. 아주 조금 음모론이 조금 보이죠. 어쨌든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까지 이제 먹으려는 그들의 전략 충분히 눈에 띄는 교묘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잔챙이들 물리치고 쓸데없는 것들 깔아뭉개고 이제 금융 인프라의 거래들이 암호화폐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디지털 에셋의 부국장은 암호화폐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및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스닥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에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한 신탁 회사 설립을 신청했다. 어쨌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두 사람은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또 꼰대 이야기를 하는데 4년 전, 3년 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져야 된다. 거래소 폐쇄시켜야 된다. 사기다. 비트코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렇게 짓거렸던 애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뜰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꼰대같이 들렸다면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22년 9월부터 나스닥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인풋하려는 계획들은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더 넓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흥미로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11월 FTX의 붕괴 그리고 몇몇 암호화폐 회사의 파산 마땅한 거래 플랫폼이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은 기회를 잡았다. 나스닥은 BNY 멜론 그리고 피델리티와 함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 토큰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나스닥의 암호화폐 진출은 신흥자산 등급에 대한 전통적인 금융 플레이어의 관심 증가를 강조한다. 이런 움직임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가 금융거래에서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것으로 확신한다. 재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1000번 만번 들었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나스닥에서 드디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얼마 전에 리플 회사에서 모니카롱 프레지덴트라는 직책을 줬던 인물이죠. 꽤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제 SEC와 XRP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희망적이다. 이제 판결이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SEC와의 소송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팩트 그리고 법은 리플 편이기 때문에 SEC가 소송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띠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SEC와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모든 것은 판사의 뜻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참 이 소송 이야기를 거의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짜증이 날까요? 소송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약간 예민해집니다. 징글징글하네.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든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질질 끄는 모습들, 뭐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뭐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을 즐기셔라. 그 말은 곧 리플 사지 말란 이야기죠. XRP 사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플 사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리플 앞자리가 4자나 5자 정도는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90원이면 뭐하고 590원이면 뭐합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런 숫자들이 되게 예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죠. 왜 그때 비트TV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가 되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돼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머니카롱도 마찬가지로 리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걱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들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미국이 무언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이미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카롱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은행의 폐쇄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뿌려진 전통 금융회사들의 위기 속에서도 암호화폐의 랠리는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를 생존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XRP, 그리고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리플의 프레지던트 모니카롱,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그만큼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뭐 6만 정도 되는 유튜버지만 어쩌면 제 인사이트를 듣고 또 저의 생각대로 시장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머니카롱, 리플 프레지던트, 리플과 SEC 소송은 매우 희망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XRP를 떳떳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죠. 이 누나 꽤 예언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거의 다가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돈나무 누나는 미국 은행의 파산 위기 속에서 기관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인터뷰를 가끔씩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상당히 냉정하다, 냉철하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녀의 말에 신뢰를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또 비슷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 캐시 우드 그리고 라울 파알의 데이터는 제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기관들이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되는 곳들 중에 하나가 결국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하진 않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매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들어갔던 돈들을 빼서 결국 또 다른 암호화폐를 기웃기웃 하겠죠. 이럴 때 가장 네임 밸류가 높은 게 메이커라 그러죠. 메이커. 나는 암호화폐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많이 불리어진 곳에 투자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겠죠. 그래서 항상 시총 베스트 10 매우 중요한 리스트입니다. 아직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이키라는 거죠.
나이카나 나이코를 쳐다보지 않고 그래 신발은 나이키지, 이런 투자 방법을 결국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차트는 다르게 가야 된다, 디커플링이 되어야 된다, 같이 따라다닌다면 그거는 비트코인이 갈 길이 아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곧 오게 될 거라는 제가 몇 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습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유동성이 고갈되어서 자산이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2030년 말까지 1비트코인이 68만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측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과연 2030년까지 68만 달러를 갈까요? 리플 10,000원이 빠를까요? 비트코인 1억이 빠를까요? 저는 매번 흔들리지 않은 포켓 스프링 같이 리플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관들은 투자처를 찾고 있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코인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지 받아들이게 될지 매우 흥미롭고 저를 항상 설레게 하는 그런 미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그녀의 예측들은 거의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